이번 더킹 영화 김 반장님 추천을 보게 됐는데 이게 지금 대선 정국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한번 디벼보기로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출연을 하시고 직접 출연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자료 화면으로 예. 거기 보면 뭐 역대 정권들이 다 나오는데 노태우, 김영삼, 뭐 이명박, 김대중 다 나오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 부분은 뭐 이따가 얘기를 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 저희가 간단하게 별점 뭐 보시고 어떻게들 다 보셨으니까 네네. 별점 어떻게들 매기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윤가피님은 몇 점? 저는 별 5개에. 원래 되게 후하게 주는데 이 영화에 약간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덕목들이 많으면은 아주 후하게 줍니다. 저는 4개 반 드립니다. 예. 이승훈 PD님은? 저는 뭐 3개. 5개 중에 3개. 그럼 뭐 한 평작 아니면 뭐 수작 정도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3개 반 정도 드려야 되는데, 예. 그 감독이 한재림이란 걸 감안해서 반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재림 감독이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투수가 예.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한희민 선수였나 하여튼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빙그레 선수였던 것 같은데 딱 근데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심판이 볼을 불렀던 거예요. 왜 볼이에요? 네가 이렇게 던지면 볼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일화가 있는 이제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투수예요. 네가 이렇게 던지면 볼이지. 왜냐하면 그 투수가 어느 정도로 컨트롤이 좋았냐면 심판들한테 스트라이크 존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투수를 불러다가 말하자면 심판들을 가르쳤을 정도로 굉장히 컨트롤이 정확한 투수를 유명했거든요.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뭐 한재림 감독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던 걸로. 권수영님은 뭐 별 나는 4점. 5개 중에 4개. 네. 그 정도면 뭐 좀 좋은 편인데 이유는요? 사실 조금 처음에 그 캐릭터 특히 정우성이가 이 몰입을 방해하더라고. 너무 잘생겨서. 그거는 아니 뭐 진짜 몰입이 안 돼. 너무 잘생겨서 그렇죠. 악역하고 너무 매치가 안 되니까 그 몰입을 자꾸 방해하면서 난 계속 보면서 제가 착한 진짜 놈이지. 잘생겼다. 나이 참 잘 들었네. 야, 저 진짜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지네. 뭐 이런 감탄을 하면서 보니까 그 극 중에 굉장히 그 악랄한 정치 검사 안악나를 별로 악랄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그 캐릭터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4개를 줬다고요? 원래 5개 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진짜 후하다. 굉장히 신박한 접근 보이네. 반장님은? 저도 이제 4개. 와, 많이 줬다. 4개를 줬는데, 사실 뭐 그 영화 자체로만 평가를 하자면, 3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조금 뭐 빈 구석도 있고, 약간 좀 치밀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별 하나를 더 붙인 건, 이 영화의 그 주제의식이 너무 좋다. 그 메시지가. 그게 이제 크게 말하자면 2개인데, 하나는 검찰개혁, 하나는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와 맞물리는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강조. 이 메시지로 이제 별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저도 왜 별점 많이 줬는지 한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는 청취자를 고려한, 타겟을 고려한 별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시네타운에 나가서 얘기했다면은, 저도 한 뭐 3개? 3개 반 정도 줬어야 맞는데, 지금 어차피 듣는 사람 다, 정자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 굉장히 예. 발음이 정자랄 이게 정자랄. 정자랑 구라를 합친 것 같은 느낌이라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 별점을 듣는 사람은 다 정자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린 거죠. 브라이티도 생각나고. 정자랄? 정자랄. 발음, 혀 잘라버리고 싶어.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정잘알. 힘듭니다. 어찌됐든, 요 영화 간단하게 스토리 요약을 해드리자면, 주인공이 조인성입니다. 배역 이름까지 제가 외우지 못하는 관계로 배우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주인공이 조인성인데, 목포 출신이고, 아버지는 이제 생 양아치. 네. 예, 그러다가 이 친구가, 뭐 아버지가 양아치니까 지도 같이 이제 뭐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그 집으로 체포하러 찾아온 검사한테 이제 발발 기는 모습을 보고, 야, 싸움 잘해봤자, 그, 성인 되면
뭐 쥐뿔도 없구나. 검사가 진짜 힘이 세구나. 그래가지고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결국 뭐 좋은 대학 가죠.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또 뭐 학생운동에 연루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검사가 됐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이 영화에도 묘사가 되는데 검사라고 뭐 검사가 전부 다 100% 정치 검찰이고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뭐 한 90%에서 99% 정도는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그런 그 대사가 나오죠. 99%의 검사는 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검사들이다. 이런 대사가 나오죠. 왜냐면 이게 뭐 범죄가 다 대형 범죄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온갖 잡범들도 많고 범죄가 좀 많습니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조작 경기 다루던 검사 얘기가 한참 화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검사는 뭐 어떤 뭐 공무원 같은 존재 그리고 그거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할 때는 뭐 공안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검사들. 공안 검사. 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되게 많이 하네. 공한 검사 그러면 왠지 한국을 두려워하는 공한증 있잖아, 축구. 예.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가혹하시네요. 우리 셋이서 할 때는 뭐 그냥 다 넘어갔는데. 나보다 혀 훨씬 길구만. 윤가피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 가평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예. 혀 짧은 매력. 혀 짧은 거. 예. 어쨌든 이 조인성 검사는 뭐 말단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죠. 그 뭐 이렇게 성폭행 당한 그 여고생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범인이 되게 빽있고 높은 인간이었던 거야. 그런데 빡쳐가지고 이제 제대로 법대로 집어쳐 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배성우 배우 네. 예 감초조연 배성우 배우가 찾아와서 너 이 사건 무마해주면 네가 꿈꾸던 그 잘나가는 검사 정치 검사 될 수 있다. 네, 전략부로 영전시켜준다고 유혹을 하죠. 전략수사부. 네. 그건 뭐 중수부라고 봐야 되나? 네, 중수부로 봐야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 조인성이 그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탑이 정우성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하여튼 걔네들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팽을 당해요. 팽을 당하고 났는데 이제 조인성이 절치부심을 하다가 내가 이거 못 참겠다. 개인적인 원한도 있고 또 어떤 공적인 그런 그 분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폭로를 하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뭐 그런 결말로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스토리라인 진짜 단순하네요. 단순해. 예, 단순한데 일단은 그 각자 뭐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들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느 분부터? 이건 뭐 본격 기럭지 영화입니다. 사실은 정우성하고 조인성 다리 길이만 봐도 걔들이 그 긴 다리로 춤추는 것만 봐도 본전 다 뽑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남잔데? 예. 난 남자인 내가 봐도 나는 멋지죠? 뒤 눈여기 다 있어. 근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면 역시 그 술집에서 그 이너 서클들만 가는 그 술집에서 추는 군무를 추게 되죠. 김대중 당선됐다고 좋아서 정치검사들이 이제 자기 라인이 딱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군무를 추게 되는데 클론의 난을 같이 군무를 추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리얼리티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뮤지컬적인 특성이 살짝 들어간 거죠. 약간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인도 영화에서. 네, 맞습니다. 할리우드 뭐 맞습니다. 예, 뻑하면 그렇죠. 춤추는 그게 딱 들어서 뭔가 핀트가 약간 안 맞잖아.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영화에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꽤 높은 VIP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잘 노는 거를 눈으로 목격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나는 부분은. 그렇게 놀아봤어요. 전직 검찰총장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모 지검장 하고 계실 때, 같이 넥타이, 머리에 넥타이 메고, 넥타이 이렇게 머리끈 내듯이, 네. 그리고 그렇게 놀아봤어요. 근데 막 놀다기보다는 거기선 잘 노는 거죠. 굉장히 신경 써서 안무도 배우고, 좀 예. 다르니까. 네. 근데 저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놀아봤어야 하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장르가 비슷하다 보니까 내부자들이랑 헷갈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퍼팅 좀 하셨나?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었는데 왜냐면 내부자들에서 나는 그렇게 놀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거
뭐 골프샷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 건전하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사실 우리 친구들이나 뭐 직장 선후배들하고 노래방 가서 놀잖아요. 네. 예, 그렇게 노는 거예요. 예, 가서 놀러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거기 가서 폼 잡고 있으면 재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더킹에서 노는 장면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펜트하우스에서 노는 장면 말고 그 노래방 가서 그 클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펜트하우스 그거는 예, 비현실적인 설정이죠. 예, 그렇죠. 예, 그냥 그건 그냥 아, 눈요깃감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냥 작가의 상상력도 아니고 그냥 뭔가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정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 가보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 많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까지 못 가보셨네. 최근에 그런 루머가 있긴 했죠. 뭐죠? 최근에 그 LCT 사건 이영복 회장이 오션호텔 위에다가 술집을 차려놓고 그래. 뭐 새로 이제 고위 공직자분들이 부산에 올 때마다 거기에 불러서 대접을 한다더라 뭐 이런 루머가 있기는 했죠. 저는 근데 않았습니다. 그런 장소 아니면 술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또. 그래서 술 아예 안 드시잖아요. 안 먹어. 이승훈 PD님이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은. 이제 영화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뭐 영화 외적인 측면을 평가를 하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영화의 불운이 두 가지인데 최근에 터진 최순실 사태 뭐 모든 영화의 재앙에 가까웠던 이 최순실 사태가 말하자면 영화적 상상력을 초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예. 무슨 영화를 봐도 이게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조이팔 사건 다룬 영화 마스터였나요? 예, 마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초라하잖아. 초라하죠. 그러니까 이게 1번. 그리고 2번. 이 영화의 불운이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이 영화 직전에 굉장히 비교될 만한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라라랜드. 라랜드? 갑자기 라라랜드가 나오지? 왜 라라랜드가 나오냐면 예. 굉장히 비교될 만한 장면이 그 춤추는 장면이 아니라 예. 뮤지컬 영화에서 그 춤추는 장면이 아니고 마지막에 조인성이 뭐뭐 했었더라면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하면서 이제 내가 옛날에 갔었더라면 근데 그렇지. 라라랜드는 마지막 5분을 위해 2시간을 달렸던 영화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에너지를 한꺼번에 1시간 55분 동안 모았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뻥 하고 폭발시키잖아요. 네. 근데 조인성의 그 장면도 사실은 그런 쾌감을 주었어야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의도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의도를 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전에 라라랜드의 그 마지막 5분에 몰려오는 이런 폭발성 그거를 전혀 주지 못한 마지막에 이게 막 내가 뭐뭐 했었다면 바뀌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해보는 달리 되었더라면이라고 하는 늘 생각해보는 이거에 의한 쾌감을 주는데 실패했다. 근데 그게 게다가 그 직전에 라라랜드가 있어서 더욱더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은 그 다른 대통령은 어떤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 저는 활용이 됐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당선되면 얼굴 빵 나오고 우리가 늘 대통령한테 볼 수 있었던 익숙한 샷으로 나온단 말이죠. 정면샷. 근데 노무현의 경우에는 정면샷이 아니고 말하자면 노무현이 어떤 대통령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노무현.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딴 사람들은 상징으로서의 대통령이었는데 말하자면 하늘에 있던 어떤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처음으로 땅으로 내려온 대통령이 노무현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노무현은 걸어다니는 모습, 옆모습, 뭐 이렇게 기침하는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전의 대통령과 노무현이 어떤 차이가 있었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는 중에 거기 이제 배성우 배우가 이름이 양동철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도중에 이제 한문으로 된 명패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지? 그러니까 배성우 이름이 뭐였지 하는데 거기에 명패에 양훈철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훈자하고 동자는 이제 밑에 불화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래서 저거는 미스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미스가 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재림 감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아한 세계, 뭐 관상 등으로 상징되는 어떤 거장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로 이제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배성우 배우의 경우 이 직전에 원래 다른 영화에서 이제 오퍼가 왔답니다. 오퍼가 왔는데 본인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뭐 그렇게 출연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가 출연하는 굉장히 거물 남자 배우가 출연한 영화라 근데도 불구하고 별로 출연하고 싶지 않아서 출연료 액수를 진짜 세게 부른 거예요. 이거는
이 금액을 주고는 못 데려가지 하는 느낌으로 본인이 에휴 못 받아. 그러고 썼는데 의외로 그 금액을 오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상태에서 한재림 감독한테 오퍼가 오니까 한재림 걸 해야지. 그러니까 배우들은 당장의 출연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작품을 함으로써 나의 그거를 필모그래피가. 올리는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재림 감독이면 그런 배성우 정도 되는 배우도 말하자면 혹하는 그런 느낌의 감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아한 세계 뭐 관상 등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굉장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아한 세계나 관상을 보면서는 제가 가졌던 느낌은 어떤 이 사람은 다음 작품을 어떻게 찍을까? 저는 영화 감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자체도 좋으냐 나쁘냐도 있지만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은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저희가 어찌됐든 영화 파케는 아닌 관계로 지금 잠시 그거 굉장히 전문적인 시네타운 19 그 모드로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예. 영화 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전기영 노빠, 후기영 노빠, 사실 후기영 노빠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저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저랑 비슷하게 2007년 이 무렵에 노빠가 된 사람들을 보셨나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 말고 그 무렵에 2007년 무렵에 노빠가 된 사람들. 애매하게 중기형 오빠구나. 뭐 많이 봤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2007년 6월 24일에 나는 노빠요하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저 무렵에 이제 노빠가 된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는데 저는 사실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가피 형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뭐 다 좋았다고 형들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이 무식해서 내가 경험이 너무 노빠로서의 경험이 일천해서 이게 기분이 나빴나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인성하고 노무현이 겹치기에 저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억지로 겹치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사실은. 나는 조인성하고 노무현하고 겹치는 캐릭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 게 이승훈 PD님은 감독의 의도가 어떤 그 조인성 주인공에게 노무현의 어떤 모습들을 투사를 했다고 네. 보시는 편인 거고 보시는 그런 관점도 거고. 있을 수가 있네요. 저희는 뭐 솔직히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는 체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조인성은 조인성이고 노무현은 노무현이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게 이제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조인성의 그 아버지가 그 조인성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대신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술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을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 텔레비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속보가 나오는데 그 장면은 사실 이게 좀 오버랩 되긴 했어요.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장면은 노무현과 조인성이 오버랩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상황이 오버랩 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대한민국 검사를 대신해서 조인성이 사과를 하는. 저도 그렇게 예. 봤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오버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원전 오빠와. 이제 저는 예,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인상적인 장면은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검사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불쾌하죠.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영화의 이 디테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하나 나왔어요. 99%의 검사와 1%의 검사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 대다수의 검사들은 진짜 정말 그 야근하면서 그런 정치 검사하고는 다르게 엘리트 검사 뭐 이런 소리하고는 다르게 정말 잡다한 사건 처리 정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조인성이 처음에 막 하던 일 형사부 검사 실제로 우리나라 그 형사부 검사들이 대다수 사건을 처리해요. 네. 특수부라든지 공안부 이런 데는 그냥 굵직굵직한 거 몇 개 하는 그 사람들이 검사의 전체인 양, 전부인 양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재림 감독이 디테일을 제대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한민국 검사를 어쨌든 조인성이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부분,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거는 검찰이 무조건 기분 나쁘게 볼 필요 없다. 예, 한번 검사들이 이 영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윤 감독의 경우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는 정치 검찰들을 풍자하고 싶었다고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한 감독? 네. 한 감독입니다. 한 감독. 왜 갑자기 본인 친척으로 난 고위명사가 안 돼. 윤 감독님. 네. 앞으로 영화 한번 만드시죠. 아, 뭐 그러니까 만들어야죠. 소수의 그 출세지향적인 엘리트 검사들은 제가 검찰 출입할 때 만나보면 특히 이제 조금 잘 나간다는 부서의 그 검사들을 보면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예. 자기들이 아니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그런 쓸데없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사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 플러스 거기에 대한 어떤 간섭도 노터치 받으려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권력욕들이 있어요. 출세지향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게 이게 판사들하고 좀 다른 건데 판사들은 진짜 선비들 같아요. 검사들은 실제로 저 새누리당 보면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되게 많잖아요. 검객들이죠. 그죠? 진짜. 그 사람들이 검사 생활 할 때부터 정치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정준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예, 뭐 나온데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좀 그렇던데. 정준길 씨 같은 예.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 원래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넘어가지 맙시다. 개인적으로 안다는데. 아니, 뭐 괜찮아요. 나는 모르는데 뭐 예. 그리고 싫어해요 저는. 예. 그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건 싫어하는 거랑 관계없이 그냥 제가 들은 객관적인 정보니까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영문과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법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올라가고자 마음먹은 사람이면은 이게 이 출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울대 영문과로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 판단해서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를 다시 시험 봐서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 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재림 감독이 99%의 검사와 그 출세지향적인 1%의 검사를 분리시켜놨다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그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나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는 특히나 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검사를 네 부류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정우성과 배성우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 검사들 부류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이문정 검사나 이런 거를 떠올릴 만한 뭐 백혜령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만한 이 안희연 검사를 일부러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어떤 주인공으로서 어떤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개체로서의 조인성, 검사 조인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사실은 최기화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지? 처음부터 묵묵히 일을 처리했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나중에 지하철을 타요. 부장검사 네, 달았던. 부장검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99%의 검사를 상징하는 사람이 사실은 최기화 배우인 거죠. 예. 이 보통의 검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렇게 망쳐놓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재림 감독의 시각은 대부분의 검사는 선량하고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요 한 줌의 이 사람들이 망쳐놓는다는 측면에서 검찰을 욕한다기보다는 일부의 그 출세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영화의 미덕인데요. 뭉뚱그려서 집단 전체를 싸잡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보통 정치를 비판할 때도 싸잡아서 욕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치 냉소, 혐오 이런 게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 국가기관 그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다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욕을 할 때는 그 집단 전체를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내다버리잖아요. 요걸 조금 우리는 디테일하게 갈라치기 해서 디테일하게 나눠서 뽑아내야 될 집단 확실하게 걸러내고 할 그런 세심함이 필요한 거죠. 예. 예.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좀 적당히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영화는 그 한재림 감독이 본인이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다. 네네. 예. 뭐 이런 얘기를 감독 본인이 했고 또 우리 같은 노빠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곳곳에서 어떤 그 노무현의 흔적을 캐치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서거 장면도 그렇고, 뭐 또 어느 부분에서. 네, 저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하려던 만 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세 분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조인성의 노무현을 투영을 했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그게 어떤 근거를 갖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조인성이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면 안타고니스트는 이제 정우성이 대표적이잖아요. 노무현의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면 이제 검찰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왜 우리가 그 사진으로 봤던 신문에서 보도 사진으로 봤던 익숙한 컷 있잖아요. 3명의 그 이인규 뭐 이 사람들이 내려다보는 컷을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 카트를 집어넣은 것. 그리고 노무현이 좌절하는 순간에 조인성도 좌절을 하는 것. 동시에 그 시점이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종로에 출마를 해요. 거기서 사실 맞네. 종로 출마는 좀 생뚱맞거든요. 험지, 그러니까 종로가 완전 험지는 사실 아니잖아요. 왜 하필 험지라면 험지지만 뭐 예를 들면 암동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볼 때 이 조인성에다가 노무현 캐릭터를 어느 정도는 투영을 했다. 그러니까 조인성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노무현도 원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계기로 말하자면 바뀌어왔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는데 저는 이제 제가 파악하는 노무현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이제 이런 이승훈 PD 해석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재림 감독이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장면에서 조인성이 신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하고 광산을 그 목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인 광주 광산을 공천 주겠다는 거를 거부하겠다. 대신 나를 종로로 보내달라. 이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노무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노무현을 그냥 매치업 시킨 게 아니라 한재림 감독은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노무현 같은 정치인을 우리가 찾아내서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메시지를, 그런 정치인을 뭐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광산을이면은 사실은 권은희. 그렇죠. 예, 국민의당의 권은희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예, 그 그럴 수도 있어요. 부분은 충분히.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읽었어요. 광산은이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네. 뭐 험지에 출마하는 게 이제 노무현의 트레이드 마크다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 고발자의 그 내부 고발의 대가로 그 자리를 받는 것은 일종의 거래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왜 포부가 그거밖에 작아? 그거밖에 안 돼? 음. 그리고 이제 종로를 나가게 되죠. 종로에서 이제 마침 대선 후보급으로 거론되던 오세훈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좀 비판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감독이 워낙에 노문바다 보니까 국민의당을 살짝 저격한 그런 코드가 아닌가 깨 같은 생각합니다. 디스가 예.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사실 그 지점은 저 진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전 권은희 의원이 광주 광산을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저도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왜냐면은 그분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청문회 국정조사 나와서 증인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 대가로 굉장히 당선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광주 광산을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예. 거래죠. 거래처럼 이건 거래로 보이죠. 보이는 거죠. 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공천할 때 굉장히 화를 낸 게, 아니 이게 전 국민,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양심 있는 경찰, 그때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을 갑자기 광주의 딸로 격화시켜버리는 공천. 예. 그리고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소신 있게 했던 경찰을 무언가 자리를 노리고 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게 만들어버린 공천. 그거 진짜 문제인 게 그 경찰의 중립성, 그 검찰의 중립성에 빗댄 건데 그 경찰의 중립성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버린 거예요. 그런 거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 감독이 비판한 게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저는 뭐 광주 광산들을 당 입장에서는 줄 수 있다고 생각, 당 입장에서는 이제 고마우니까 뭐 줄 수도 있는데 저는 권은희 본인의 정무적 감각이 졸라 부족한 거 아니냐. 쟤는 글렀구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갔겠지.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졸라 부족하구나.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광주 광산을에 가는 게 어떤 의미로 비춰질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되게 감각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거래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나 뭐 갓을 고쳐 쓰고
뭐 집신을 다시면은 뭐 이런 상황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갔다면 본인이 정치적으로서 정치력이 부족함을 드러내면,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잘 못해요를 드러내면서 정치에 입문하는 되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정 잘 알 입장에서 보면 그런 뭐 그런 깨알 같은 디테일 왜 하필 광산을 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제 눈에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보였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 감독이 깨알같이 삽입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요거는 사실 대놓고 삽입을 한 거예요. 그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치 검사들이 줄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노태우 정권 때랑 김영삼 정권 때는 뭐 그렇게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김대중 때. 김대중이랑 이회창이 붙었던 97년 대선 때 이 검찰들이 거의 뭐 피를 말리는 이게 김대중 쪽에 줄을 서야 되나 이회창 쪽에 줄을 서야 되나 그래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재밌었던 거는 뭐 결국은 김대중 쪽에 줄을 잘 섰죠 정우성이. 근데 이제 재밌었던 건 그 줄을 섰던 마치 박지원 정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박지원이 맞지. 예 배우가 뭐 송용창 씨인가 네, 뭐 맞아요. 네, 송영창 씨. 예 그분이 이제 정권 잡고 나서 정우성이 찾아오니까 이렇게 실실 쪼개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잖아 우리 대통령님이 민주화 투쟁하시고 고초를 많이 받으셨는데 다 용서를 하셨어.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가 안 되네. 내가 용서가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검찰 정우성 쪽한테 뭐 이렇게 상배 정적에 대해서 파일 좀 줘와라. 그래서 이제 뭐 갖다 바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노무현이랑 이회창이랑 선거할 때는 이 검사들이 어느 쪽에 줄을 댈 것인가로 무당을 그렇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노무현은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제발 이회창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복채 많이 주고 치성을 드린 거. 네. 그게 이제 한 부분이 있었고. 아주 정확한 진짜 지적입니다. 중요한 디테일인 네. 거예요. 예, 네, 중요한 그 부분이 디테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죠. 그 검찰과 어떤 노무현이 그 정부의 탄생 이전부터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냥 허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한재림 감독이 굉장히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공부하고 네. 있어요. 실제로 그 김대중 대통령 뭐 역사적 업적 많이 남기셨지만 검찰 부분은 비판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 정부하고 사실 별반 달라질 게 없었어요. 네. 검찰 내 권력만 교체한 거예요. 네. 네. 그게 누구냐? 김태정.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쪽 새누리당, 한나라당, 전신 뭐 신한국당 이쪽에 줄 섰던 검사들 대신에 DJ 정부한테 줄 선 사람들, 특히 이제 호남 출신들이 네. 대거 중용이 되죠. 물론 호남 출신들이 그동안 차별받았던 거를 이렇게 살려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들은 대체로 그 어떤 뭐 인권 의식이라든지 어떤 검찰 개혁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 있었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경기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냥 막 좌천시키고 그래서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검사장 승진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완전히 진짜 백지 상태에서 인사가 전부 새로 이루어진 겁니다. 네. 아,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 등장할 그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발명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잣대로 뭘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차별정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비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검찰은 듭니다.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전혀 그런 발상 자체를 아무도 그러니까 못했다는 이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네. 검찰, 국정원, 국세청 이 권력기관은 정권이 틀어지고 가는 거. 정권이 틀어지고 간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국세청 호위무사예요, 동원해서 호위무사. 이제 뭐 그때는 그게 잘못이 아니었어. 조중동 아예. 세무조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호실이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듯 검찰이 대통령의 정치적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적 그 시대의 한계.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거 뭐 이런 예.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제가 말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한번 덧붙일 게 있는 게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제 어떤 그런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권력을 어쨌든 잡고 갔잖아요. 이 부분을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는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말도 안 그쵸, 되는 그쵸, 거고. 그쵸.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전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영남 출신들이 거의 뭐 싹쓸이 독점을 했어요. 네. 이걸 그나마 불균형을 좀 역차별로 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새누리당 지지자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뭐 이쪽 사람들 특히 영남 출신들 저 같은 영남 출신들은 함부로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 인사 이런 거 가지고 비판하면은 안 된다. 이거는 물론이죠. 진짜 염치 없는 짓이다. 네. 예, 요거는 저 밝혀두고 적반하장이고. 네, 적반하장이지. 뭐 요거에 이어서 또 제가 그 인상 깊게 그 발견한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되게 세게 쓰는 여자 검사 나오지 않습니까? 감찰부에. 근데 이 여자 검사가 등장한 시기와 그리고 이제 그 퇴장하는 시기가 미묘한데 이 여자 검사가 막 이렇게 활개치면서 뭐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 검찰 역사상에 이런 쓰레기들이 쓰레기, 있었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정우성이랑 조인성 그 부패 비리 정치 검사들을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했지. 예. 자정작용. 감찰을 하는 그 시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네. 노무현 정권 시절이지.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딱 되니까 그 검사가 여검사가 지방으로 바로 좌천을 좌천이 됩니다. 되죠. 실제로 그 캐릭터가 이문정 검사라고 아 실제로 있는 모델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라고 이문정 검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과거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그 인권 탄압 사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박형규 목사님, 예. 뭐 민청 학년 사건인가? 그 하여튼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있어서 이 재심을 하게 됐는데 검사로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무죄를 구형하는 거야. 오 대박이다. 무죄를 검사가. 구형하는데 이걸 못하게 했어 위에서 예. 못하게 했는데 이걸 따돌리고 법정 가가지고 무죄를 구형한 거야. 문 그리고 잠그고 했었죠. 문 잠그고 검사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 그런 과거의 그런 고문 조작 이런 걸로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하면서 무죄를 구형합니다. 대박이다. 그걸 한 거야. 영화지. 그리고 바로 그냥 자천돼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검사 옷을 벗게 될 위기까지 갔다가 지금 하여튼 좌천된 상태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그분이 저한테 패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안 받고 있는데 한번 수락해드렸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전 오래전부터 패치네. 그 관리한 사람이 있었네. 아니 그래서 그 안현희 검사죠? 네. 안희연 검사. 안희연 검사. 연기 진짜 잘하더라. 너무 멋있지 않아? 네. 너무 리얼리티가 연극 배우 출신이죠. 그래서 아니 이문정 검사가 딱 그 한재린 감독이 그 캐릭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거기에 부부 검사시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네. 부부 검사인가? 부부 검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남편분도 법조인이세요. 네. 네. 예. 그럼 뭐 또 우리가 또 책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슬슬 정리를 하자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뭐 총평을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본 영화 대목 중에 또 이런 깨알 같은 정잘 알이라면 캐치해낼 수 있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김수창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김수창 검사? 네, 그거 있었죠. 저는 근데 쉴드 전문이니까 예. 쉴드 캐릭터로 좀 태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한 쉴드를 하나 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봤는데 메시지가 영화를 잡아먹었다. 메시지가 너무 스트레이트하고 투박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예. 특히 라스트 씬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라스트 씬은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빼긴 할 텐데 제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저희 알고 있는 스윙보터라는 영화 있잖아요. 스윙보터는 대놓고 제목부터가 스윙보터야. 당신이 스윙보터다. 꼭 투표해라라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그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 놓고 메시지를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당신이 투표하면은 이 영화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전혀 유감이 없고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다. 라스트 씬 저는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나도 뭐 아무 문제 의식이 없었어. 오히려 그렇게 메시지를 대놓고 메시지 주는 게 난 오히려 좋아 보이더라고. 처음부터 대놓고 영화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 반전, 드라마틱한 거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조금 그래 좀 진부하지 않나? 자꾸 무언가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를 기대를 하고 하는 나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영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영화도 있어야지. 본인이 또 직설적이시니까. 예. 이승훈 PD님. 거기서도 이제 여자 그 지나가던 그 어떤 행인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다고 바뀌겠어. 이런 대사를 일부러 앞에 치잖아요. 그 치고 이제 뒤에 그게 말하자면 뒤에 한마디를 그 엔딩 씬을 위한 복선이었던 거죠. 그거 좀 닭살이긴 하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올 때 사실은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슬쩍 지나가는데 한마디를 치는 순간 이 뒤에 장면이 말하자면 결정돼 있었던 건데 저는 뭐 이 영화의 그 전체적인 톤에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그게 되게 굉장히 어우 뭐야 이런 걸로 오글오글. 비춰주기가 쉬운데 예. 그래도 이 영화는 어느 정도 톤에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무거운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무거운 영화였어. 그런 영화였으면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닭살이었겠죠. 예. 뭐 내부자들이야. 그럼 안 되죠. 내부자들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그 클론의 난으로 상징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영화의 톤을 약간 띄워준 면이 있어서 그런 톤으로 갔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닭살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칫 굉장히 무거울 수 있고 좀 찌질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정우성이라는 캐릭터가 살렸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계속 자꾸 이 몰입을 방해한다. 이 부분이 역설적으로 이 영화를 살렸다. 왜냐면은 그 약간 코믹해 보이잖아. 나 그 정우성이 그 우월한 기럭지와 참 그 잘생긴 얼굴. 미국에 조지 클루니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정우성이 있다. 푹 빠지셔서 오셨네.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 잘생긴 정우성이 굉장히 춤을 추는데 굉장히 코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 그 부분이 저는 이 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른바 그 제작비를 많이 들이고 스타급 배우를 기용을 해서 목표 관객 수백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는 어떤 메이저 영화 중에선 거의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고발을 한 영화다. 이게 우리가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지만 사실 그 변호인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비긴즈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는 뭐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정우성, 조인성 나오는 영화, 한재림 같은 흥행 감독이 감독한 영화,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한 300~4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예. 400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흥해라. 천만 예. 가자. 저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죽음 뭐 한 끽해봤자 3~40만 보는 영화에서 다루는 거랑 300~400 제가 볼 땐 한 500만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의 영화에서 이렇게 고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맙고 거기에 아까 전에 그 권수영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딱 그 대목 신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거는 일종의 그 제의를 한 거예요. 시킹 굿을 한 거예요. 대신해서. 그래서 뭐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자, 보러 갑시다. 예, 노빠분들은, 노무현 지지자분들은 꼭 보셔서 500만 명 넘길 수 있도록. 1000만 갑시다. 1000만. 예, 뭐 뒤늦게 변호인도 뭐 1000만 명 넘었으니까, 예,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고요.